지난 시간에 배웠던 잠시 복습하도록 하죠. 그래서 뉴턴의 점선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점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열이나 물질의 농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한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도 뭐 차가운 열이 이동한다 생각할 수 있고, 농도가 높은 곳이 있고 농도가 낮은 곳이 있으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또 어떤 물질의 확산이 일어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멘텀의 차이가 있으면, 속도의 차이가 있으면, 다른 말로 어떤 상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차이로 인해서 모멘텀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모멘텀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죠? 높은 모멘텀이 있는 영역에서 낮은 모멘텀 쪽으로 모멘텀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 확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체 내부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라고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멘텀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의 모멘텀에 따라서 노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의 전달로, 모멘텀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그죠?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멘텀 확산 결과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한다면은, 상대 운동이 있으면은 모멘텀 확산 결과가 일어나는데 상대 운동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인 레이트죠. 그래서 유체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상대 운동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즉 끊임없이 물질이 유체가 계속해서 변형해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스트레인 레이트는 다름 아닌 물질의 어떤 변형되는 정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물질이 변형되고 있는지, 유체가 변형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뉴턴의 점성 법칙을 설명해 주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인 레이트하고 스트레스하고 선형적인 관계가 있더라라고 뉴턴이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 가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성 법칙에 등장하는 이 비례 상수가 바로 점성 계수이고, 얘는 유체가 상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상대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점성 계수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키네매틱 비스코시티인데, 얘를 동점성 계수라 부른다라고 했고, 동점성 계수는 얼마만큼 모멘텀이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되는지를 나타내는 크기라 했죠. 이거는 관성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성을 대표해주는 물리량인 덴시티와 그 다음에 점성 계수와의 비로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키네매틱 비스코시티와 그냥 비스코시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정도, 그 성질이 바로 모멘텀 확산계수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이 베이퍼 프레셔에 대해서 배웠는데, 베이퍼 프레셔는 일단은 연력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어떤 증기의 분압이 바로 베이퍼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냐 하면은, 어떤 액체가 있을 때 주어진 온도에서 끓게 되는 그 압력이 바로 베이퍼 프레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했는데, 물은 사실은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끓을 때도 있고 끓지 않을 때도 있죠.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우리 상식은 하나의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은 그 물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대기압일 때, 그죠? 대기압 하에서 100도씩 끓는다 했죠. 기압이 바뀌면은 물이 100도씩 끓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베이퍼 프레셔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는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액체와 접촉하고 있는 그 베이퍼의 분압이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액체가 끓게 되는 프레셔입니다. 그죠? 끓게 되는 프레셔가 베이퍼예요. 그래서 액체가 예를 들어 물이다 생각하면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100도씨만 끓지 않고 99도에도 끓을 수도 있고 90도에 끓을 수도 있고 60도에서 끓을 수도 있고 25도에도 끓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를 물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물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때 물이 있는 곳의 프레셔는 바로 대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100도씨 물의 증기압은 1기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물이 100도씨에 끓지 않고 좀 일찍 끓죠. 100도씨보다 빨리 끓습니다. 그죠? 그 말은 예를 들어 80도씨에 물이 끓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도다. 80도씨 물의 증기압은 어떤 값이 있겠죠. 80도씨 물의 증기압은 그 물이 80도에서 끓게 되는 그 기압이에요.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온도를 재봤더니 80도씨에서 물이 끓더라. 나가면 그 산에 그때의 압력이 바로 80도씨 물의 증기압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20도씨 물의 증기압은 얼마냐? 진공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끓어요. 그래서 물은 진공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증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V는 베이퍼 프레셔를 의미하는 거예요. 민간 항공기가 하늘에서 떠서 날아갈 때, 뭐 여기 제주도 갈 때 말고 여기 한 적어도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 갈 때 얘가 상승하는 고도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높이에서의 대기압이 그 정도 높이에서의 그 압력이 한 20kPa 정도 되는데 60도씨 물의 증기압이 20kPa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은 물론 사람이 있으니까 대기압을 유지해 주니까 안 그러겠지만은 비행기 바깥에서 그 정도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6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은 뭐냐 하면은 어떤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활발하게 끓는다는 거하고 증발한다는 거하고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끓는다는 거는 증발한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한꺼번에 증발되는 것이 바로 끓는 거죠. 그래서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한꺼번에 끓기 시작하는, 물이 한꺼번에 증발하기 시작하는 그 압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공학적으로 쉽게 이해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 실생활에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친근한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쓰는 것들 중에 증기압의 원리를 쓰는 것. 그쵸? 압력밥솥이죠. 압력밥솥은 밥을 해본 사람들은 다 잘 알겠지만은 뭐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거 봐도 알겠지만은 압력밥솥에 밥을 하지 않고 그냥 냄비에다가 밥을 하게 되면 어머니들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전날 저녁에 쌀을 씻어갖고 쌀을 물에 불려두죠. 그죠? 압력밥솥을 쓰게 되면 굳이 불리지 않아도 밥이 불린 거하고 똑같이 맛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압력밥솥을 쓰면 훨씬 더 쌀을 불리지 않아도 맛있느냐? 여기 증기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압력밥솥을 쓰면 훨씬 더 밥이 잘 되죠. 빨리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압력밥솥에서 밥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쌀 씻어갖고 압력밥솥에 쌀 넣고 물에 쌀 넣고 뚜껑 닫습니다. 닫은 그 순간에 밥솥 안에 압력은 얼마예요? 그냥 일기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꽂고 얘를 가열을 시키면 그 안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얘를 100도씨까지 올렸다. 그 안에 온도가 100도씨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가열을 해줬다 라고 있었을 때 그 안에 프레셔를 보게 되면 처음에 뚜껑을 닫았을 때 그때 대기압 한시 닫았으니까 101kPa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안에는 공기가 차 있어가지고 대기압하고 똑같은 공기가 차 있어서 101kPa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100도씨까지 쫙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물이 증발하죠, 그죠? 뭐 상온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물이 계속해서 증발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공기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분압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100도씨까지 올랐을 때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워터 베이퍼가 만들어내는 분압 이게 얼마예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완전 마스 뚜껑을 닫았을 때 대기압이었고 1기압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100도까지 올리면은 그 안에 압력이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계속 얘가 막 삑삑거리고 막 그 밸브가 막 돌아가죠. 그래서 100도까지 올렸을 때 그렇죠?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더 올라갔느냐, 결국은 물이 수증기가 돼서 증발한 만큼 압력이 더 올라갔는데 그때의 수증기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응? 대기압 누가 얘기했지? 대기압이 맞습니다. 왜 대기압이에요? 이게 베이퍼 프레셔의 정의죠. 100도씨 물은 101.3kPa까지 분압을 형성할 수 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베이퍼 프레셔는 그 베이퍼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포화 증기압이니까 100도씨 물은 101kPa까지 증발할 수 있는 거예요. 증발해갖고 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80도씨 물은 뭔지 모르겠는데 얼마고, 60도씨 물은 20kPa까지는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압력 밥솥 안에 프레셔는 2기압이 됩니다. 이때 이게 압력 밥솥 안에 프레셔예요. 그죠? 100도씨까지 만약에 우리가 온도를 높였다 하면 압력 밥솥 안에 프레셔는 2기압이 될 것이고, 2기압 하에서 100도씨 물이 끓을 수 있느냐? 응? 지금 100도씨까지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막 그 안에서 물이 막 끓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압력은 우리 사는 이 공간과 다르게 압력이 2기압이고 2기압 하에서 물이 끓을 수 있느냐? 못 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도씨 물이 끓으려고 하면은 101kPa이어야지 끓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100도씨 물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은 200kPa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쌀 안으로 잘 침투를 해서 압력이 높으니까 그만큼 밥톨 안으로, 쌀 안으로 물이 잘 침투를 해갖고 쌀을 미리 불려놓지 않아도 쌀 속까지 이렇게 수분이 잘 스며들어갖고 밥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만큼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압력밥솥이 나중에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달아갖고 어느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면은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서 김을 다 빼는데, 밸브가 자동으로 열린 그 순간에
그러면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넣어준 물이 한꺼번에 증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까지 증발 안 해요. 그래서 밸브가 열리는 그 순간에, 그래서 압력밥솥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다운될 때 갑자기 그 안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끓는 현상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다 증발됩니다. 이때까지는 쌀이 다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100도씨 물이 안 끓을 수도 있다. 100도씨 물이 끓는다는 건 대기압 하에서고 100도씨 물을 안 끓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압력을 2기압까지 올려주게 되면 100도씨 물은 절대 끓을 수 없다. 2기압이 아니고 1.1기압만 돼도 100도씨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죠? 반대로 20도씨 물도 끓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대기압이 아니고 압력을 낮춰줘 갖고 진공까지 낮춰주게 되면 20도씨 물도 얼마든지 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이 압력이 상승한다는 걸 의미한다면 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겠죠. 또 예. 20도씨로 상승하기까지? 그게 무슨 말이지? 예. 진공 상태에서 연력학에서 배웠잖아. 응? 연력학에서는 산이 세 가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그 세 가지의 평형을 나타내는 PV 선도가 있죠.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20도씨 진공 상태에서 물이 뭘 것 같아요? 응? 액체일 것 같아요? 20도씨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 액체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고체가 됩니다. 고체. 그 액체가 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도록 하죠. 예. 이걸 바꿔야 되나? 이걸 바꿔야 되나? 저기 눌러야 돼. 지구에 공기가 없어진다면 물이 저절로 끓기 시작한다.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 그것은 바로 공기. 그런데 공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공기가 없어진다면 물이 저절로 끓기 시작한다는 인터넷 제보. 저절로 물이 끓는다니.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확인시켜줄 이 장치는 모터를 이용해 기체를 흡입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진공 펌프와 진공 압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기인 대시게이터, 그리고 진공 정도를 표시하는 장치인 게이지로 구성된 간단한 장치로, 즉
이 유리관 속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뜸 들일 것 없이 바로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섭씨 15.9도. 실험 시작. 현재 유리관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끓습니다. 물의 온도는 약 15도. 그런데 물이 끓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혀 가열하지도 않고 공기만 뺐을 뿐인데 온도 왜 안 올라가지? 물이 스스로 끓고 있습니다. 아주 팔팔 잘 끓고 있습니다. 물이 스스로 끓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기압 하에서입니다. 기압을 낮춰주게 되면 끓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진공 상태에서는 대략 20도씨 근처에서 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끓던 물이 이내 잠잠해지고 비커 속이 이상합니다. 비커를 꺼내 확인해 보니 좀 전까지 끓던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끓더니 나중에는 혼자서 얼어버렸습니다. 이번엔 왜 얼어버린 겁니까? 그런 진공 상태에서 물이 계속 끓게 되면 끓으면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물 속에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그 물이 얼게 되는 것입니다. 와, 그 정도야? 그렇습니다. 저절로 물이 끓으면서 생기는 수증기가 기화되며 물의 열을 빼앗아가 물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결국엔 얼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어진 8분 동안의 놀라운 기적. 자,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100개나 쌓고 그 위에 에펠탑을 300개 쌓고 그것도 모자라 그 위에 육산빌딩은 200개쯤 쌓아서 지구 밖으로 나와서 진공 상태에서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라면 끓이기입니다. 궁금하다, 이거. 야, 이거 궁금한데? 냉라면이잖아, 냉라면. 해놓고 난 다음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기 전에.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자 역시 라면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아주 부글부글 잘도 끓습니다. 그런데 면이 아닌가? 면은 익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내 국물도 잠잠해졌습니다. 얼었다, 또 얼었다. 그러더니 서서히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히 얼어버렸는데 우주에서는 라면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점점 많아진 거품이 기억하십니까? 기포가 점점 많이 생기더니 스스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쳐버렸던 계란 흰자. 거품은 커지면서 부글부글 또 무지막지하게 커져 대형빵이 된 초코파이. 시밀로가 없이 터지기 시작. 그리고 가열
조절 장치 없이 스스로 끓다가 저절로 얼어붙어버린 물까지. 환경이 변하면 진리도 변하나 봅니다.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물이 그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압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그것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의 연력학적인 의미, 즉 그 어떤 액체가 있으면 액체가 포화 상태인데 그 포화 상태의 액체가 만들어낸 그 증기의 분압이 바로 증기압이다. 그래서 증기압을 보통 포화 증기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거하고 관계된 또 다른 재미난 현상이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훨씬 잘 들릴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세요. Water boils when it is heated, but water can also boil at room temperature. In this glass venturi, water is flowing from left to right. According to Bernoulli's integral, where the velocity is increased, the pressure is decreased. When we increase the flow rate, the water in the throat, where the pressure is lowest, begins to boil. Small bubbles are formed. These are cavities filled with cold steam and other gases diffused from the liquid. The noise is generated by the collapse of these bubbles as they move into the higher pressure in the diffuser. Water is flowing past this propeller model at constant speed and pressure. Let's increase the RPM of the propeller continuously. Bubbles form in the regions of lowest pressure in the flow. To visualize the flow more clearly, we look at it under stroboscopic lighting, so that to the eye, the rotation appears almost stopped. About 100 years ago, when propellers began to replace paddle wheels on ships, it was discovered that such cavities produce a great waste of power. These cavities on the propeller, the bubbles in the beaker, and in the venturi throat are all examples of cavitation. Generally, we refer to cavitation as the process of boiling in a liquid as a result of pressure reduction, rather than by external heat addition. However, the basic physical and thermodynamic processes are the same in both cases. In this film, we will see the various forms of cavitation. 알아들었죠? 캐비테이션은 저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캐비테이션은 우리말로 공동현상인데 결국 어떤 액체가 끓는 거를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액체가 끓는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캐비테이션이 발생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똑같은 표현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다시 끓는다라고 했을 때는 열을 가해서, 그죠? 온도를 높여서 끓는 쪽까지 올린 다음에 물이 어떤 것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 끓는다라고 얘기하고, 캐비테이션은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본 것처럼 압력을 낮춰서 아까 진공 상태로 만들었죠. 그러면 물이 끓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열을 가지 않고 어떤 국부적으로 압력을 낮췄을 때 포화 증기압까지 그 압력이 내려가게 되어서 그때 끓게 되면 그때를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했고, 이런 캐비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내지는 원하지 않는 곳에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체 공학을 하는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비테이션 현상들 중에 재밌던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프로펠러를 점점 빠르게 돌리다 보니까 이런 버블들이 생겨난 거예요. 저기 어떤 버블들이 연속적으로 쫙 있어갖고 선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조그만 버블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빨리 돌다 보면 물속에서 이렇게 빨리 돌면은 프로펠러가 도는 그 날개 끝 쪽에 팁 쪽에 압력이 국부적으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면 나중에 한 4장 5장까지 공부를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액체나 기체가, 즉 유체가 빨리 움직이다 보면, 빠르게 움직이면은 그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그 근처에서는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종이 두 장을 이렇게 나란히 맞춰 놓고 후 불면은 종이 두 개 붙죠. 그죠? 그런 실험 초등학교 때 했었죠. 그래서 종이 두 장 사이에 바람을 불어 넣어 주면은 바람이 빨리 지나가면서 바깥보다 압력이 떨어져서 종이 두 장에 붙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 이 안쪽 속도보다 바깥쪽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바깥쪽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쪽에 압력이 떨어져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이 물에 어떤 온도가 있겠죠. 이 물이 예를 들어서 뭐 15도씨 물이다 라고 하면 15도씨 물에 증기압이 있는데 증기압보다 더 낮게 요 프로펠러 끝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버블이 생겼다가 뻥 터지면, 풍선이 생겼다가 뻥 터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죠? 캐비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풍선하고 생감되는데 캐비테이션이 생겼다가 터지면서 프로펠러를 충격을 주는 거예요. 프로펠러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에 달려있는 프로펠러다라고 하면은 이 캐비테이션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 소음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 캐비테이션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 하류로 가면은, 이 뒤쪽으로 하류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프로펠러가 안 돌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물은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으니까 이쪽은 압력이 다시 높아집니다. 이쪽보다 훨씬 높죠. 높으니까 높은 곳에 다시 이 버블들을 하게 되면 버블들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잠수함이라고 하면은 잠수함의 위치를 적군한테 알려주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피해야 됩니다. 이런 걸 회피하게, 이런 거를 회피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체역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을 피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프로펠러를 오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캐비테이션이 많이 발생시키게 프로펠러를 설계하다 보면 프로펠러 팁들이 이렇게 다 부식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뭐 소금기에 의해서, 바닷물에 소금기에 의해서 부식된 게 아니고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된 겁니다.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재미난 현상들은 뭐냐면은, 요건 이따 합시다.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비테이션에서 잘 아셔야 되는데, 아니다, 지금 나온 김에 이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캐비테이션 끝난 다음에 우리 1장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서피스 텐션이에요. 서피스 텐션은 뭐냐면은 캐비테이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 항상 유체역학, 연력학 처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올렸다 다시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피스 텐션 내지는 모세관 현상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 뭐 이런 것들은 다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었죠. 그다음에 모세관 현상도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이게 연꽃잎입니다. 연꽃 다 아시죠? 연꽃잎을 보게 되면 연꽃잎에다가 비 오는 날 연꽃잎으로 관찰해 보면 연꽃잎이 빗물에 젖지 않습니다. 이렇게 빗물이 위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마치 구슬방울처럼, 빗방울이 구슬방울처럼 이렇게 똘똘똘 말려갖고 연꽃잎의 가장 낮은 부분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게 되면 연꽃잎 위에서는 물의 표면 장력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연꽃잎 표면하고 도대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런 바깥에 있는 유리창하고 아니면 내 손바닥하고 뭐가 다르길래, 표면 구조가 어떻게 다르길래 물의 표면 장력이 달라져서 저렇게 물이 퍼지지 않고 구슬처럼 똘똘똘 맺히나,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서피스 텐션입니다. 내지는 모세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캐비테이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리면 안 돼. 열 때문에 아니 열 때문에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액체의 프레셔가 액체에 가해지고 있는 프레셔가 베이퍼 프레셔보다 크다면은 주어진 온도에서 크다면은 그때는 보일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표면에서 증발만 일어납니다. 그 액체의 표면에서 기체로 증발만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캐비테이션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갈 때 그때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이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액체의 압력이 국부적인 압력이 프로펠러 팁 근처에서의 압력이 그 액체의 베이퍼 프레셔보다 낮아지게 되어서 급격하게 보일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캐비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액체의 베이퍼 프레셔는 온도가 정해지면 정해진 값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값보다 그 액체의 압력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증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에서 아주 곱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증발이라고 얘기하죠. 캐비테이션이 일어난다, 보일링이 일어난다는 것은 표면이 아니고 액체의 볼륨을 통틀어서 증발이 일어날 때, 급격하게 증발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보일링이다, 캐비테이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보다 액체의 국부적인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그때 버블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버블들이 급격하게 전체 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캐비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서피스 텐션하고 모션 현상 같이 배울 텐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원인이 같아요. 원인은 이따 뭐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좀 전에 말했던 연꽃잎 로터스가 연꽃이죠. 연꽃잎 표면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동글동글 맺히는 것, 퍼지지 않고 맺히는 것, 내지는 뭐 여러분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놀이 있죠, 그죠? 비눗방울이 이렇게 크게 풍선처럼 형성될 수 있는 것도 다 이 서피스 텐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관을 물속에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모세관을 따라서 물이 쫙 상승되죠, 그죠? 그것도 다 서피스 텐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끔 뭐 케이블 TV 같은 데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 관련된 광고 중에서 종종 나오는 게 자동차 앞유리에 어떤 액체를 발라주었더니 코팅을 잘해줬더니 와이퍼를 이렇게 켜지 않아도 비가 오는 날 앞에 시야가 잘 확보되더라. 즉 빗물방울이 자동차 앞유리에 떨어져도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흘러내려갔고 와이퍼를 켜지 않아도 앞에 시야가 잘 확보돼서 차가 잘 갈 수 있더라. 그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런 광고 많이 합니다. 이름 까먹었네.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때 왜 그러냐, 어떻게 코팅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다 서피스 텐션 때문입니다. 유리창의 서피스 텐션을, 유리창의 표면 구조를 조금 바꿔줘 갖고 코팅을 해서 표면 구조를 바꿔주게 되면 물방울이 유리창에 이렇게 퍼져 갖고 시야를 가리지 않고 마치 연꽃잎 좀 전에 본 것처럼 연꽃잎 표면처럼 만들어줘서 물방울이 구슬처럼 맺혀 갖고 아래로 떨어지게, 그래서 유리창에 자동차 앞유리에 물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다 서피스 텐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서피스 텐션이 뭐길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게 되면 이 미시적으로 관찰해 보면 물방울에 물 분자와 주변에 있는 다른 분자들 간의 인력의 차이로 인해서 서피스 텐션이 발생합니다.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더 세냐, 물 분자하고 연꽃잎하고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더 세냐, 물 분자하고 자동차의 앞유리하고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더 세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물 분자끼리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더 세면은 물방울이 되는 거고, 연꽃잎처럼. 그 다음에 비누방울끼리 결합하려고 하는 인력이 비누방울하고 공기하고 달라붙으려고 하는 인력보다 더 세면 비누방울이 형성이 되는 거고, 물방울끼리 결합하려고 하는 인력이 더 크면 자동차 표면에서 물방울이 붙지 않고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코팅을 안 해주게 되면 유리창은, 유리라고 하는 물질은 물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물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물방울끼리보다는 물하고 유리창하고 결합하려고 하는 인력이 더 커서 그때는 유리창에 물방울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시야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피스 텐션의 원인을 보게 되면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물질들, 지금 하나 과정에서 빠진 게 뭐냐면 사실은 자동차 유리, 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공기가 있죠. 공기 분자들 간의 인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일하고 물하고 안 섞이죠. 오일하고 물하고 어떤 병 속에 집어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딱 정지해 둔 상태로 놓게 되면 오일하고 물하고 쫙 분리게 됩니다. 그 이유도 다 이 서피스 텐션 때문에 그래요.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일끼리 친해지려고 하는 성질, 물 분자끼리 친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워낙 강해서 걔네는 서로 자기 짝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밀도도 다르니까 밀도가 달라서 더 쉽게 잘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고무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무풍선을 이렇게 크게 불어놨다.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비눗방울이죠. 비눗방울하고 고무풍선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이거 비눗방울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터질 확률이 커지는 거죠. 고무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조금만 건드려도 뻥 터지죠. 고무풍선도 바늘로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뻥 터지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고 있는 경계면, 그것이 곡선이라고 한다면은 고무풍선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평평한 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일하고 물하고 이렇게 분리된 어떤 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멤브레인이 있으면, 고무풍선이 있으면 걔를 이렇게 느려뜨려 놓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고무풍선이 조금 했는데 내가 바람을 불어갖고 크게 키워주게 되면 고무풍선이 늘어난 거죠. 늘어나면서 곡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안에서 고무풍선의 그 경계의 앞뒤에서, 안과 바깥에서 어떤 지금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서피스 텐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텐션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원인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서피스 텐션이 발생하고 하면은 스트레치드 멤브레인처럼 저런 효과를 가지는데, 서피스 텐션이 물리적 의미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서피스 텐션이라고도 하고 서피스 텐션 코에피션트라고도 합니다. 표면 장력 계수, 시그마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 얘는 뭐냐 하면은 서피스 텐션이 있다 없다, 서피스 텐션이 크다 작다는 것은 어떤 단위 면적당 그 면적이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스프링 같으면은 스프링을 당기게 되면 스프링의 어떤 단위 길이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양을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해 주죠. 서피스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이기 때문에 표면을 이렇게 늘렸을 때, 스트레치 시켰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을 보면 단위 면적당, 즉 주어진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표면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주어진 면적이 얼마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 서피스 텐션이에요. 고무풍선을 생각하라고 했는 거는, 고무풍선을 크게 불기 위해서는 내가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힘을 들여갖고 고무풍선에 힘을 줘서 고무풍선이 늘어난 거니까, 그죠? 그 힘에 비례해서 고무풍선이 늘어났으니까 결국 일을 해준 거죠. 내가 일을 해준 만큼 고무풍선 표면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풍선 면적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느냐, 그 B가 바로 서피스 텐션이라는 거예요. 여기 수업도 마찬가지고, 로터스 입에서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도대체 얼마만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지 보려면 이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서피스 텐션, 표면 장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측에서는
단위 길이당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힘이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단위 면적에 저장된 에너지.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단위 길이당 힘으로 되느냐 생각해 보면 에어리어는 결국 거리 곱하기 거리가 에어리어죠. 그죠? 이거의 제곱이고 서피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힘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느냐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약분돼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면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온풍선에다가 내 입김을 불어 넣어서 고온풍선을 크게 만들어 줬으니까 내가 일을 한 셈인데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서피스 텐션을 고온풍선의 서피스 텐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온풍선의 특징이 뭡니까? 안과 바깥의 압력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압력이 높아요? 응? 압력이 같아요? 고온풍선 안과 바깥의 압력이 같아요, 달라요? 초등학생도 알겠다. 응? 고온풍선의 압력을 재보면, 응? 고온풍선이 뻥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응? 압력이 높으니까 터지는 거죠. 고온풍선 안쪽이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스트레치드 된 멤브레인이 있는데 얘가 어떤 곡면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 곡면의 안쪽은 바깥쪽보다 압력이 높은 게 서서히 높은 게 아니고 그 곡면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어떤 스텝 체인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이 어떤 곡면이다 라고 하면은 그 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면의 안쪽과 바깥쪽에서는 프레셔 차이가 존재하는데 프레셔 점프가 보통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안쪽이 압력이 높고 바깥쪽이 압력이 낮습니다. 비눗방울 이렇게 불었을 때 비눗방울이 공기 속에서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뻥 터지는 이유는 비눗방울 안의 압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비눗방울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압력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다가 비눗방울 분자 간의 인력이 그 압력의 차이를 버텨내지 못하면 뻥 터지는 거예요. 비눗방울 없어지는 거죠. 고온풍선의 고무 분자들 간의 인력이 고온풍선 내의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죠?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피스 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분자들 간의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물 분자끼리 친해지려고 하느냐 물하고 유리창 표면하고 친해지려고 하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주어진 그런 경계면에 저장된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고 있는 면이 곡면이라고 하면은 그 곡면을 중심으로 곡면을 기준으로 해서 프레셔 점프가 발생을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물질의 서피스 텐션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구해줄 수 있느냐 알아낼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디바이스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도르래가 있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비눗방울 비눗물을 여기다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여기 바가 있어 갖고 바를 여기 디귿자 형태의 이 프레임에다가 여기 바가 있는데 여는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하면 도르래를 통해서 이 바를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칠판이 좀 작은데 조그만 추를 달아갖고 중력 방향으로 추가 밑으로 이만큼 내려갔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즉 S만큼 거리가 내려가면 이 바도 S만큼 움직이겠죠. 그죠? 뭐 이거의 길이는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저런 장치를 만들어서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어떤 액체를 묻힌 다음에, 액체에다 담근 다음에 이 바의 한쪽 끝에다가 실을 붙여서 그 실에 매달려 있는 추를 이용해서 추가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S만큼 밑으로 내려갔다가 멈춰 있다, 다시 멈췄다 라고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지금 추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위쪽에서 뭔가 당기고 있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죠. 그 당기는 힘이 뭐냐면은 바로 서피스 텐션이라는 거예요. 이 멤브레인에 의해서 발생된 서피스 텐션이라는 겁니다. 서피스 텐션하고 지금 이 추의 무게하고 평형을 이루는 상태예요. 이거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이 멤브레인, 이 액체의 서피스 텐션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은 에너지 저 추가 해준 일, 추가 이 액체에다가 해준 일을 생각을 해보면 WS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S만큼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리퀴드의 서피스 텐션이 시그마라고 한다면은 시그마 곱하기 면적하면은 그 서피스에 저장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멤브레인에 한 일은 그 멤브레인의 서피스에 다 저장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피스에 저장된 에너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시그마 곱하기 에어리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에어리아가 S 곱하기 L이죠.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는 게, 여기서 서피스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단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 멤브레인에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죠. 공기랑 접촉하고 있는 면이 윗면하고 아랫면 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이 S 곱하기 L이 아니고 곱하기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즉 S를 측정하고 해서 거리 S를 측정을 해서 이 리퀴드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서피스 텐션은 간단하게 저렇게 우리에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물방울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연꽃잎 위에 물방울이 있었을 때 물방울이 이렇게 구슬처럼 어떤 공처럼 동글동글 맺히는데, 그런 경우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물방울의 단면을 잘라서, 중앙면을 통해서 단면을 잘라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게 되면, 이 경우에 이 구라고 하면은 이 구의 지름은 2R, 반지름이 R이고, 그리고 얘도 서피스 텐션 때문에 물 분자는 물 분자끼리 응집하려고 하는 성질이 커서 얘가 자기들끼리 최대한 응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의 표면이 바로, 이 바깥의 표면에 서피스 텐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면 에너지가 이 바깥쪽 표면에 지금 저장되어 있어요. 물하고 공기 분자하고
두 가지의 서로 섞이지 않는 유체가 만들어내는 서피스가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 바깥면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안과 이 물방울의 안과 바깥의 압력 차이가 존재를 할까? 아까 풍선처럼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고 있는 면이 곡면이면 안과 바깥에 프레셔 점프가 일어난다 했는데 물방울 이렇게 있으면 물방울이 과연 이 안과 바깥의 압력차가 얼마만큼 크게 존재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깥의 압력을 P0, Pout이라고 생각하고 안쪽의 압력을 Pin, Pi라고 하면 즉 단면을 딱 쳐서 생각을 해보면 바깥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서피스 텐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서피스 텐션이니까 바깥면을 따라서 바깥면에 있는 물 분자들은 서로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단면을 탁 쳤으니까 지금 저 방향으로 저기 있는 분자들은 서로 당겨주고 있겠죠. 위에 있는 구하고 지금 내가 그려놓은 아래쪽에 있는 구하고 바깥쪽에 있는 물 분자들 사이에 저렇게 당겨주는 힘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거리는 2파이r이고 그죠? 원주 따라서 이 거리가 2파이r이죠. 그 다음에 물의 서피스 텐션은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서피스 텐션을 곱해주고 나면 저 원주를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서피스 텐션 폴스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거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풍선 안에 압력하고 풍선 바깥의 압력이 차이가 큰데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거는 풍선 고무풍선의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딱 그만큼의 힘을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방울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요 힘이 물방울 안과 바깥의 프레셔 차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 안과 바깥의 프레셔 차이, 얘는 지금 압력이 프레셔가 되는 거고 이걸 힘으로 바꿔주려면 면적을 곱해줘야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왜 파이 r 제곱이 되는지는 나중에 2장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반지름 R을 가진 물방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방울을 중심으로 물방울 안과 바깥의 압력 차이는 R분의 2 시그마로 주어집니다. 만약에 얘가 물방울이 아니고 그런 연꽃잎 위에 있는 물방울이 아니고 아까 비누방울처럼 속이 비어있는 속이 공기로 되어 있는 그런 버블이라고 한다면은 워터 드럼넷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워터 버블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비눗방울처럼 드럼닐하고 버블하고 다른 것은 드럼닐은 바깥면만 공기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버블은 안에도 공기가 있죠. 그래서 면이 두 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버블의 두께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는 드럼닐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고 있는 면이 두 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 만약에 버블이다, 비눗방울 같은 그런 버블이다 라고 하면은 안과 바깥의 프레셔는 R분의 4 시그마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내가 물 분자의 물방울의 단면을 본 거예요.
아니죠.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동그랗게 구로 생긴 물방울인데 그거의 단면을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 자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 물방울 내의 압력. 예. 워터 드랍넷이 안에 다 물이죠. 안이 다 물이죠. 표면적이 따로 바깥에만 면이 있죠. 그죠? 버블은 뭐예요? 비눗방울은 뭐예요? 비눗방울 안에 비눗물로 차 있어요. 공기로 차 있어요. 얘도 똑같다는 거예요. 워터 드랍넷이 아니고 워터 드랍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기고 워터고 공기라는 거예요. 예.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예. 질문 잘했는데 그거 2장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게 왜 지금 이걸 묻는 거죠? 이게 왜 저기 잘랐을 때 단면적이냐, 그죠? 이 구가 이렇게 있으면 물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작용하는 압력이 다 P0죠, 그죠? 이 경우에 P0는 다 대기압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기압이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근데 압력은 벡터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프레셔는 스케일러지만은 프레셔 폴스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면적을 파는 거니까 프레셔 폴스는 벡터량이죠. 벡터량은 이거에 방향을 다 고려해야 되죠. 근데 지금 서피스 텐션은 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y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프레셔에 의해서 발생하는 프레셔 폴스들 중에 y 방향의 힘만 다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이 장에서 배웁니다. 예. 같은 얘기죠. 둘 다 같은 얘기죠. 에너지가 많으면 그만큼 작용하는 힘이 커지게 되니까. 그죠? 또 두 개가 차원이 달라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 이따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차원이 같습니다. 또 예. 공포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예. 예.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압력 차이도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커지면은 결국 여기서 뭐가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서피스 텐션도 R도 커지겠지만은 서피스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표면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고무풍선이 요만큼 불 때 할 때 요만큼 클 때하고 이만큼 클 때하고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다르죠.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다른 만큼 표면에 저장된 에너지도 다르겠죠. 크게 불면 훨씬 더 표면에 저장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 경우는 얘도 커지는 거죠. 예. 고무풍선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고무풍선이 이렇게 늘어나자는 거잖아요, 그죠? 늘어나는 거가 왜 늘어나요? 거기에 내가 일을 해준 거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고무풍선이 저장되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마치 용수철에 내가 힘을 가해주면은 용수철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자, 이것으로써 우리 1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나갈 거고 숙제는 이메일로 나갈 건데 그 내 첫 시간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켜봐봐. 숙제를 할 때 숙제 표지는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사진을 갖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뽀샵질 하지 말고 전신 사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숙제를 성실히 잘 해오라는 뜻에서 숙제 실명제가 아니고 숙제 사진 인증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갖고 하는 거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숙제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한 숙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걸고. 우리가 채점을 하다가 얘는 뺏긴 게 확실하다, 응?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뺏겨 쓴 게 확실하다 라고 하면은 한번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이거 안 해왔다, 깜빡했다, 감점이 있습니다. 뭐 유치학과 숙제만 이걸 요구하니까 뭐 그때마다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번 학기 숙제 뭐 많이 나가봤자 6번 7번 정도밖에 안 나갈 거니까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손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오늘 봤던 그 캐비테이션 관련된 동영상은 지난번에 설명했나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이메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연구실 홈페이지 가보면은 링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홈페이지 아시죠?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서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에 링크라는 메뉴로 클릭을 해보면 유치학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소개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오늘 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거의 제목은 캐비테이션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영어 대본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했던 거에 대한 대본도 다 있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